11시가 되어서 저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미나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얼굴이 나오는 게 불편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화면을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캅 28 현장 읽기 28차 유엔기후 총회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교육위기비상행동 함께 하고 있고 녹색연합의 활동가입니다. 황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한 중반 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컵28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도 거의 150분 정도 신청자는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고 아마 아직 들어오고 계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40분 넘게 이미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음, 오늘 세미나는 한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앞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캅28의 여러 문제와 한국 정부에 대해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기도 해서요.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이 시작부터 아랍에미레이트 석유 국영 석유회사 CEO가 의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좀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주요한 의제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두 분을 모시고 15분씩 발제를 듣고 Q&A 시간으로 이런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에서 활동하시는 장다울님 모시고 탑28의 주요 의제를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분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장다울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제 말이 끊기지 않고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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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캅28의 주제 사실 기후변화 관련된 의제가 크게는 이제 감축이랑 적응부터 정말 세부 주제로는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캅에서 이 많은 주제들 일단 오늘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파리 협정에서 1.5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속도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1.5도 상승을 유발시키는 탄소 예산이 앞으로 5년 7개월이면은 소진될 거라는 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한 탄소 시계고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비해서 전 세계의 기후 행동이 여전히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 유엔 환경 계획에서 캅 전에 이제 매년 내고 있는 우리의 목표와 현실과의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갭 리포트에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0년 정도치를 보시면은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공동 호스트 맡으신 분들이 중간중간에 참여자분들께서 음소가 안 되신 분들 계시면은 계속 체크해서 꺼주세요. 네,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졌는데 30년 동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했고 2022년 기준으로 1년에 약 574억 톤 정도가 여전히 배출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5도 그 기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녹색 경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밟고 있는 경로는 현재 정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에 옅은 파란색 경로고요. 1.5도 경로와의 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엔
그 기후변화가 간단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92년에 탄생했고요. UNFCCC라고도 불리죠. 그다음에 COP는 컨퍼런스 오브 파티스라고 해서 유엔 기후변화에 가입되어 있는 198개국이 매년 말에 모여서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7년도에 교토의정서가 있었고 지금 우리는 2005년에 만들어진 파리협정에 의해서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캅 28이 UAE 두바이에서 12월 12일까지 1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 중인데요. 방금 전에 김치 총장이 네, 응소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캅이 진행될 때 보통 캅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라고 느껴지시겠지만 그 안에는 교토의정서 당사국 회의인 CNP와 파리협정 당사국 회의인 CMA 그리고 UNFCCC 차원에서의 당사국 회의는 COP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그 밑에 있는 과학기술 자문 부속기구인 섭스타, 이행 부속기구인 SBI 회의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캅에 대한 언론 기사를 접하거나 평소에 우리가 논의를 할 때도 캅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협상들을 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논의로만 단순하게 치환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을 우리가 보통 글로벌 노스랑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그래서 선진 산업국 중심의 글로벌 노스에는 지금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북미랑 유럽을 포함한 녹색 국가들과 그다음에 러시아랑 동유럽을 포함한 파란색 국가들,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글로벌 노스라고 부르고 노란색인 글로벌 사우스가 이제 개도국을 지칭을 하죠. 이게 큰 틀에서는 이런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도 맞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사실 유엔 기후변화 협상 안에서는 다양한 협상 블록이 존재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개도국들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선진국들이고 개도국 안에서도 가장 큰 연합은 G77 차이나라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수많은 개도국들이 들어가 있는 개도국을 대변하는 협상 그룹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남미 그룹들, 중남미 그룹들, 강성 개도국 그룹들, 산유국 그룹들, 아랍 그룹들, 아프리카 그룹들, 그다음에 군소도서국인 시즈 그룹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각 그룹들이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차가 다 존재합니다. 선진국 안에서도 EU랑 EU가 아닌 이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들이 가입되어 있는 이제 엄브렐라 그룹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안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넥스 원 그룹이 있고 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도 지면서 재정 지원도 많이 해야 되는 아넥스 2 그룹이 있습니다. 한국은 보이시는 것처럼 깍두기 그룹이라고 저는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어디에도 끼기 힘든 국가들 6명이 모여서 EIG 그룹이라고 환경 건전성 그룹을 만들었는데 한국은 지금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국 시민사회 입장에서 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도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협상 그룹들의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포지션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한국 시민사회가 거기까지는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조금 더 의제별로 각 협상 그룹들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베는 환경부나 외교부를 주로 주축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들이 있지만 그런 정부 대표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언론도 있고 그다음에 옵저버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크게 세 그룹이 있고요. 그 옵저버는 또다시 유엔 전문기구랑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들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환경단체의 비정부 기구들이 있죠. 근데 이 비정부 기구 NGO 안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사회 뭐 환경단체, 기후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또 다시 9개로 나눠지고 환경단체, 농민단체, 원주민, 지자체, 학계, 노동자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기업과 산업계를 대변하는 NGO들까지 해서 9개의 주요 옥저버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별로의 그 입장들을 이해하는 것도 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기후체제 안에서 파리협정을 따라가고 있는데 파리협정 안에는 당연히 2도씨, 1.5도씨 목표가 있고요. NDC를 제출을 해서 국가별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협정 안에는 크게는 감축과 적응,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기후 재원과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그다음에 영양 배양이라는 큰 세 개의 축이 있고 또 투명성 부분이 있고 이제 이행 중수 부분이라든가 오늘 많이 다루게 될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 구조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환경부에서 나온 파리협정에 대한 소개 그 문서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은 파리협정 이해하는 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2030년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5년마다 이 새로운 NDC를 제출하게 돼 있고 그 NDC에 따라서 다음 NDC로 가기 전에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행 점검이라는 거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캅 28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화석연료 퇴출입니다. 영어로는 FFPO라 그래서 Fossil Fuel Phase Out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화석연료가 지난 10년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6%를 차지하니까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부유한 5개국들,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영국 등이 지금부터 2050년까지 새롭게 확장되는 석유와 가스 산업의 51%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유한 선진국 중심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게 가장 논의에 있어서 중심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글래스고의 캅 26에서 이제 커버 디시전이라고 하죠. 캅 회의가 끝나면서 만들어지는 결정문에 화석연료 퇴출 관련해서 들어갔던 표현이 페이스 다운 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출이 아니라 단계적인 감축, 페이스 다운으로 이제 그 퇴보했고 결정이 그리고 전체 화석연료가 아니라 석탄만을 캅 26에서는 다뤘던 거죠. 그래서 캅 27, 이집트에서 열렸던 작년 캅 27부터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랑 가스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철폐가 핵심이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됐지만 결국 샤르멜 세이크 이행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 아웃은 여전히 들어가지 않고 페이스 다운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화석 연료가 아니라 석탄에 대해서만 감축을 하는데 그것도 unabated 석탄만 감축하겠다. 여기서 unabated가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abated라는 거는 석탄 발전소 중에서 탄소 포집 저장, 즉 CCUS 같은 기술이 있는 석탄만 감축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CCUS가 도입이 된 석탄은 감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CCUS라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일 때까지 줄이고 나서 마지막에 일부분을 어쩔 수 없이 탄소 포집 저장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없애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화석연료를 대폭으로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것보다 아니야 이거 탄소 포집 및 저장을 통해서 줄이지 않고도 우리가 없앨 수 있어 하는 실제 우리의 기후 행동을 방해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도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이런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캅 27에서도 unabate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그리고 어,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만 페이스아웃 시키겠다. 즉 전체 보조금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것에만 페이스아웃 시키겠다라고 캅 27에서는 최종 합의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 캅 28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시민사회라는 거는 전 세계 시민사회를 다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 그린피스가 가입되어 있는 클라이맥 액션 네트워크라는 가장 큰 시민사회 기후 단체 연대체가 있는데 그 캔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보다 좀 더 레디컬한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덜 레디컬한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캔 차원에서 그린피스를 포함해서 캔 차원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공정한 페이스 아웃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공정한 페이스 아웃이라는 의미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인 CBDR, 그 다음에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부합되는 공정한 방식의 퇴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5도를 맞추는 패스트, 빠른 퇴출이 돼야 되고, 석탄뿐만 아니라 모든 화석연료를 포함하는 풀 퍼슬 퓨일이 돼야 되고, 당연히 석유, 석탄, 가스뿐만 아니라 뭐 LPG라든가 뭐 메탄이라든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펀디드는 그 퇴출 과정에서 특히나 개도국 중심으로 화석연료 산업이 없어지면서 그 화석연료 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냥 화석연료 중심된 체계에서 화석연료를 다 퇴출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펀드 즉 재정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US와 같은 잘못된 해결책들은 제외돼야 되니까 어베이트라는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원전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고요. 2050년까지 이렇게 파시필 페이스아웃을 하지만 화석연료 모든 화석연료를 퇴출시키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더 빨리 2040년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보조금 중단해야 되고 더 이상 신규 화석연료 탐사 및 추출은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그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의제는 지영근 선생님께서도 좀 다뤄주실 거라서 간단히만 넘어가면 올해 캅 28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전 지구적 이행 점검입니다. 영어로는 글로벌 스탁테이크, 약자로는 GST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우리가 파리 협정 2005년에 만들었던 파리 협정 이후에 국가들이 다 NDC를 제출했는데 이 국가들의 노력을 종합해서 전 세계가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만약에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까지 정하는 논의가 이제 GST라고 보시면 되고 이 GST 논의는 이미 2021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에 쭉 기술적인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었고 이번 캅 28인 2023년에 첫 번째 GST가 완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축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NDC 지금 현재대로 이행했을 때 괜찮은 건지, 적응 노력은 어떻게 되는지, 기후 재원은 얼만큼 늘어났고 앞으로 얼마 더 늘려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번 캅에서는 GST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ST 관련해서 시민사회의 요구는 1.5도 목표랑 지금 현실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하고 이미 전 세계는 극심한 기후위기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현재 노력은 불충분하고 필요한 곳에 투입되는 기후 재원도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GST를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단순한 상황 파악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기후위기를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길을 제시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DC를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절대적 수치를 갖고 있지만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 수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NDC를 절대적 수치로 만들고 2025년까지 저희가 2035년 목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부족한 NDC를 2025년 전에 먼저 다시 상향을 시켜야 되고 이러한 GST 논의에 있어서 인권과 형평성이 핵심 원칙으로 적용돼야 되고 정의로운 전환이 반영돼야 되며 기후재원 차원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충분한 규모의 기후금융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요 주제로는 손실과 피해가 있는데요. 손실과 피해라는 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극한 기후 현상들, 뭐 폭우라든가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등등으로 인한 피해도 있고요. 그다음 기후변화로 인해서 서서히 일어나는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이라든가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생물 다양성의 손실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피해도 경제적 손실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피해가 있고 비경제적 손실로 또 판단할 수 있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손실과 피해이고 이는 극한 기후 현상이나 이런 점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개도국, 특히 그 안에서도 군소도서국 중심으로 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90년대 초부터 있었는데 작년 캅 27일 이집트에서 이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기금을 만들자고 이제 합의가 처음으로 됐었죠. 그래서 올해 캅28 시작하자마자 손실과 피해 기금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기후변화로 개도국이 해마다 겪는 손실은 약 4천억 달러 수준인데 현재까지 캅28에서 약정된 손실과 피해 관련된 기금이 8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기존에 있는 재원들을 이쪽으로 돌린다든가 추가적인 성격의 재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NGO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일단 경제적, 비경제적 피해 규모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손실과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보건 예산이라든가 교육에 써야 되는 예산들을 돌려서 그 피해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이나 교육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들고 기후 피해를 대응하다 보면은 또 다시 차관을 들여와서 빚이 늘어나고 경제 발전도 힘들게 되고 이런 이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고 그 손실과 피해 기금 목표를 2024년 말까지 전 세계가 NCQG라 그래서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이라 그래서 전 세계 기후 재원을 새롭게 공동으로 정량화된 목표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원래 1년에 한 1천억 달러 수준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들이 기후재원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사실 지켜지지 않았죠, 지금까지. 작년 기준으로 처음으로
천억 달러가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2024년 말까지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를 만들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목표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NGO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도국이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졌던 여러 가지 부채들로 인한 것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탕감을 해줘야 되고 성인 지역 접근도 들어가야 되고 인권도 반영해야 되고 월드뱅크나 뭐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나 이런 멀티래터럴 디벨롭먼트 뱅크 중심의 기금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포명하고 있고 원주민의 참여도 보장을 해야 된다는 요구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선진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손실과 피해 기금을 1,750만 달러로 가장 많이 낸다고 했는데 미국이야 책임이 당연히 가장 맞겠죠. 근데 손실과 피해는 1,750만 달러를 내 미국이 화석연료에 지원한 공적 금액이 17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하고 있고 화석연료 기업,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큰 이득을 얻은 화석연료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매겨서 이를 통해서 손실과 피해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의제들이 있지만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캅 28에서 주요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이피션시, 즉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늘리자는 서약이 지금 캅 28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내용은 국제에너지기구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1.5도 목표를 맞추려고 하면은 2030년까지 2022년 대비해서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3배로 늘려야 된다. 최소한 11,000기가와트, 즉 11테라와트까지 늘려야 되고 글로벌 연간 평균 에너지 효율 향상도 매년 2% 상승해서 4% 상승으로 2배로 높여야 한다고 이제 제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G7에도 반영되고 G20에도 올해 반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 그 캅 28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이 서약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까지 가입한 123개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국가별로 3배 늘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총량을 3배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123개국 중에 누가 얼마큼 늘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또 이 안에는 석탄 발전을 퇴출을 시키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활용하면 괜찮아라는 내용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고 그래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야심차게 늘려야 된다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는 이 서약이 좀 확대가 되는 거를 캅 28 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서약 같은 경우에는 그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만든 넷제로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2021년에 처음으로 나왔고 올해 9월 달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국제에너지 기구조차도 지금 현재 전 세계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신규 석탄이 불필요하고 신규 석유나 가스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가 2배로 늘리고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메탄도 75% 감축하고 앞으로 도입되는 신규 중공업 설비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기술과 공정이 도입되어야 우리가 1.5도를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고 IEA에서 제시하는 것은 2035년까지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최소한 80%는 줄여야 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60%는 줄여야 된다. 이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2035년 NDC에 반영돼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GST에서 논의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캅 회의가 열릴 때마다 NGO들이 매일매일 오늘의 화석상이라고 해서 Fossil of the Day라고 해서 기후 행동을 막는데 가장 큰 역할, 즉 기후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는 걸 방해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상을 수상 주고 있는데 지금 캅에서는 3일날 뉴질랜드가 첫 번째로 받았고요. 왜냐하면 뉴질랜드가 아우테아로아 해역에 새로운 석유가스 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해갖고 욕을 먹었고 12월 4일 날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룰라 대통령 되고 나서 나름 캅 28이 끝나는 12월 13일에 신규 603개 석유 광구에 대해서 2차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브라질이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을 먹었고 12월 5일에는 미국이 그 오늘의 화석상을 받았고요.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가스 생산국이자 앞으로 늘어날 석유가스 생산 시설 계획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들은 괜찮아. 즉 활용해서 우리가 마치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았고요. 12월 캐나다 화석연료 퇴출 논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서 오늘의 화석상 은메달을 받은 이유는 호주에 있는 바로사 가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고 전 세계 LNG 운반선을 3배로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도 줄여야 되는데 한국이 그런 악당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캅 28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관 우리나라 파빌리언에서는 화석연료 산업을 위한 로비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손실과 피해 기금 관련해서 아직까지 기여하겠다는 발표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네, 다음 주는 지금 사람이 시야가 보고 조금, 싶으시면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제가 매일 뉴스레터 매일매일 텔레그램 방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소리가 좀 끊기긴 했는데, 다, 대부분의 내용은 좀 원활하게 전달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화면 공유를 장다운 선생님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발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지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후 재난에 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있으신 지영근 님 모시고 현지의 여러 가지 소식들, 기후 재현과 전지구적 공동이행 점검 등에 대한 논의 현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영근 선생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들리는지. 마이크 켜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현지 인터넷 사정이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힘찬 박수를 받자마자 방에서 나가게 됐는데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하기 전에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두 가지 보고 자료가 있어가지고 UNFCCC 웹사이트에서 다운 가능하신데 그냥 편의상 제가 채팅방에 먼저 올려놓고서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화면 공유했습니다. 공유된 화면 혹시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다운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PPT가 좀 커가지고 그런지 계속 끊겨가지고 PDF 파일로 열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그 채팅창에 지영 선생님이 관련 자료 올려주셨습니다. 파일 확인하시고 다운받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기다리는 동안 아까 발표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못했던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 3배로 늘리는 것도 지금 이슈가 됐지만 많이들 언론에서 접하신 것처럼 원자력 에너지 용량도 3배로 늘리는 거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심으로 G7 국가 중에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뺀 국가들 다 들어가 있고 동구권 국가들 한국을 포함한 그다음에 동구권 국가들 들어간 열 몇 개 국가들이 원전 에너지도 3배로 늘리자는 내용을 발표하긴 했는데 크게 글로벌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계속 튕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확인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호스트 분들 중에 아무 분이 저 대신해서 PPT 좀 띄워주시면 제가 그냥 발표만 여기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예, 예. 혹시 전세가 PPT가 안 열려요. 아, 자료가. 그래요? 요 네. 그럼, 그러면은 제가 지금 빠르게 PDF, 여기 줌 화면에 PDF 파일도 올릴 수 있는 거죠? 공유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준비하시는 동안 깨알 광고 하나를 드려도 될까요? 오늘, 오늘 11시에 컵28 지금 내용을 우리가 같이 알고 학습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2시에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되시면 끝나자마자 광화문 이순신 광장 앞으로 같이 좀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혹시 황인철 팀장님이나 예, 지금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공유했으니까요. 다음 네. 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늦어졌는데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지금 네덜란드에서 박사 공부하고 있는 지형근이라고 합니다. 저 지금 현재 두바이에서 지난 일주 동안 28차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면서 현장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지켜봤는데 사실 제가 이번이 처음 캅 참석하는 거라서 모든 현황들을 다 이렇게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는 좀 개인 역량의 한계가 있기도 했고 또 캅 참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연구하고 있는 로스 앤 데미지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번 발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전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5가지 내용 지금 보신 화면처럼 요약해서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로스 앤 데미지 기금 운영에 관한 결정 채택, 그리고 총회 기간 동안 조성된 기금 현황들 좀 훑어볼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그 100 빌리언 골 이행 평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올해 여러 가지 좀 주요 자료 보고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보고 자료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하고 또 그 내용들이 아까 정다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지구적 이행 점검 GST에 관한 논의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같이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민사회 목소리들 제가 들은 내용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로센데미지 기금 운영에 관한 결정 채택 내용입니다. 캅 28번째 칸 미팅이 11월 30일에 시작이 되었는데 총회 개막 날 로스 앤 데미지 기금 운영 결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27차 총회에서 이미 로스 앤 데미지 펀드가 설립이 되었고 이번 총회에서는 설립된 새로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는 것이 큰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로스 앤 데미지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이번 캅이 이 기금 운영 결정을 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맞이하고 또 토론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첫날에 그 결정 채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큰 파장들이 지금 현장에서 느껴지고 특히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시민사회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톡방 같은 왓츠앱 같은 채팅방에서도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 직전에 올려드린 그 파일을 보면은 이전 화면에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네, 제가 전달드린 두 가지 파일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화면 좌측 상단에 띄워놓은 스크린 캡처해 놓은 보고서 중에 하나를 제가 공유를 드렸습니다. UNFCCC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며칠 전에 올라온 자료고요. 총 8쪽짜리의 결정문입니다. 그래서 로스앤데미지 기금 운영이 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구조를 가지고 운영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고 이거는 이번 회의 첫날에 바로 모든 내용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트랜지셔널 커미티라고 해서 그 로스앤데미지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될지를 계속해서 1년 내내 올해뿐만 아니고 지난 수년간 통해서 계속해서 연중 내내 이렇게 회의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에서 제안한 제시문을 이번 캅에서 첫날에 바로 채택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지금 막 축제인 것처럼 많은 미디어들이 관심도 갖고 또 정치인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한편으로는 너무 여기에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 첫날에 우리가 이룬 것이 마치 우리가 캅 28에 와 있는 모든 이유인 것처럼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갖고 있고 2주간 논의하고 우리가 진행돼야 하고 성취해야 될 것들이 아직 산적해 있다라는 것을 시민사회들이 계속해서 당부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스앤데미지 기금 운영 방안이 채택되자마자 또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여러 나라에서 기금 조성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NRDC에서 발표한 자료이고 12월 5일 기준으로 각국에서 동참한 기후변화 기금 현황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디언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로스앤데미지를 위한 기금이 7억 달러가 모금되었는데 매년 개발도상 국가들이 입는 손실과 피해의 규모가 4천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은 올해 지금 기금된 액수는 사실은 0.2%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캅28 공식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확인해 보면은 벌써 7억 달러나 모았다라는 식으로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들이 미디어나 아니면 캅28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거를 되게 파지티브하게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네가티브하게 나타낼 것인지 선택적으로 되게 그 과장해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캅28 기간에 조성된 기금 현황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어느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조금 냉철하게 좀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최근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는 게 더 정확하고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캅28이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보고서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 100 빌리언 골에 대한 이행 평가에 대한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두 가지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옥스팜에서 올해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좌측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전체 동그라미 개수들이 매년 목표치로 정한 1,000억 달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래프는 도표는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기금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간 목표액이 총 1,000억인데 그 중에서 833억에 미치는 아주 부족한 부분만 모금이 됐다고 옥스팜은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09년에 약속에 2009년에 우리가 한 약속이 이제 100 빌리언 골이 이제 2009년부터 시작된 약속인데 연간 목표치가 1,000억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얼마나 뚜렷한지 2020년에 나타난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기후 논의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그 저해한다는 그런 우려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평가 보고서는 이제 OECD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올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OECD 보고서는 특별히 2016년에서 21년까지 동향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치는 사실은 공적기금만 가지고 나타난 수치는 아니고 공적기금 플러스 그 외에 여러 가지 어, 재원들을 총 통합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기준을 보면 우리가 여전히 목표치에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1년까지 얼마나 의미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제가 추가로 삽입한 그런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낸 부분인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갈 때 적응 분야에서 오히려 모금액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캅 28 현장에서도 되게 신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 그 우리가 적응 분야에 대해서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평가 보고서들이 또 회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장다른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약속은 거창하게 했는데 이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파리 협약문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리 협약문 내용들을 어떻게 잘 이행해 나갈 것인가, 또 이행하는 속도를 우리가 추진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글로벌 스탁테이트 그러니까 GST라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ST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번 캅 28이 그 GST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음,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 두 가지 사진은 제가 GST 관련해서 참석했던 회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사진은 저는 옵저버로서 뭐 발언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각국 대표들이 GST 관련된 문서를 첫 공식적인 문서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찍은 사진이고, 그 아래 사진은 조금 더 비공식적이지만 그 시민사회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내용들이 더 논의돼야 되는지, 그리고 캅 28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토론하는 그런 내용들의 미팅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스크린 캡처로 넣어놓은 드라프트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그 계속된 논의 과정 끝에 나타난 이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 시작 전에 채팅방에 올려드렸던 또 다른 하나의 문서가 바로 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계속해서 그 SBS, TA랑 SBI가 주관하는 회의를 통해서 이 드라프트를 만들어내는데 큰 중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옵션들을 종합해서 총 23페이지의 문건을 도출했게 되었고요. 이 문건 안에는 감축, 적응,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적응, 그리고 로스 앤 데미지 등 주요 사연들이 사안별로 우리가 이 GST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을 그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몇 장 안 되고 그 주요 내용들이 몇 장 안 되는 초안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여러 국가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출을 하면서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23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동의나 전체 국가들이 동의한 내용에 이르진 못해가지고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약간 미완된 상태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추가한 상태로 이제 이 문서를 CMA로 넘기게 됐고, 그래서 2주차에는 이제 CMA가 이 문건을 들고서는 최종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 가지 어떤 논점들이 있었는지, 왜냐면 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저도 이거 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들이 저녁 12시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현장에서, 그리고 새벽 5시, 6시에 그 다음날 새벽 5시, 6시에 이제 개정된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이렇게 밤 새워가면서 그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했고, 제가 그 모든 과정을 다 팔로우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로스 앤 데미지 파트를 중심으로 어떤 논점들이 있었는지 예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스 앤 데미지 파트에서 IPCC 보고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로스 앤 데미지가 우리가 글로벌 스탁데이트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표출을 하는데, 그 언어 워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로스 앤 데미지가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처럼 그렇게 암시를 해놨습니다. 초안에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LDC 국가들하고 G77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로스 앤 데미지 파트에서 우리가 IPCC 보고서를 인용을 할 때 미래형으로 쓰면 안 되고 현재형으로 써야 된다. 우리가 이미 그런 피해와 그런 그런 피해와 손실들을 경험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에서는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면서 그 로스 앤 데미지 미래형이기도 하지만 현재형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초안에서는 인권, 성평등, 평화적 접근 등에 대한 내용들이 부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 국가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LDC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제 선진국들도 인권 같은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수정안이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공유드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현장에 한 주간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길거리나 아니면 회의장 앞에 시민운동가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쳐가면서 잠시 한 30분 정도, 30초 정도 머물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다른 회의가 있어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마 의사나 의료진 관련된 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 같았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지금 가자 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쟁, 분쟁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성평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 세 가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캅 현장에 와서 제가 느낀 게, 이제 클라이메이트 저스티스를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더 이상 이거를 단독적인 어떤 개념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 그리고 평화, 성평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통합을 해서 클라이메이트 저스티스를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게 캅28 현장에서 제가 지켜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래 또 보면은 이러한 일종의 시위나 어떤 강력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시민사회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은 제가 방글라데시 파빌리온에 방문을 했을 때 봤던 이제 사이드 이벤트 내용인데요. 이런 사이드 이벤트에서는 직접 니고시에이션에 참가하는 그 하이 레벨 파티시펜트들을 이렇게 초대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직접 기후변화에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들을 초대를 하기도 해가지고 여러 목소리들을 낼 수 있도록 시민사회 운동가분들이 이런 그런 토론의 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이제 언론 보도를 위해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지금 캅28 현장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의장이 어떤 역할을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과제들을 앞으로 더 수행을 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사를 표출하는 그런 시민사회 운동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이런 또 내용들 외에도 그 현장 곳곳에 이제 전시 부스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작은 이제 뭐 2평 정도 되는 이런 작은 공간 안에 전시 부스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도 이제 각국에서 온 그 NGO 분들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 그리고 캅에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끝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현지에서 바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회의도 참여하시고 또 여러 연구도 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 진행되는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현지의 상황까지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예정된 시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 바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채팅창으로 남기실 때는 질문을 좀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너무 길게 적어주시면은 이제 전달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질문 내용을 압축해서 좀 문장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궁금한 점이 없도록 뭔가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그런 건지,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네요. 질문이 뭐 생각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아마 현지에 이제 지영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현지에 그 아마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 파빌리온이 있을 것 같은데 가보셨는지 궁금하고 아까 이제 발표 중에 이제 화석 연료 관련된 뭐 홍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첫 번째 발제였나요?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아울러서 어, 혹시 핵발전에 대한 거를 한국 정부가 뭐 기후 위기 해결책이다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요 질문을 먼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 제가 말씀하세요, 한국 지영 선생님 쌤. 먼저 아, 말씀하시고 자, 다음 선생님이 좀 보충을 해주시는 걸로 하시죠. 네, 저도 한국관에 방문을 했는데 그 모든 전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보진 못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되게 기술 집약적인 내용들을 전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포스코나 이제 여러 회사들이 나와서 이제 뭐 리뉴어블 에너지나 아니면은 철제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에너지 집약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기술들을 조금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긴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들은 제가 관심 있게 못 봐서 아마 장다른 선생님이 조금 더 관련된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캅 현지에 있어도 정말 지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에도 수백 개 사이드 이벤트가 열리고 한국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수십 개, 그다음에 2주 동안에 거의 100개 가까운 행사들이 열리는데 그런 국가별 파빌리온들이 또 백 몇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한국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잠깐 화면을 공유해드리면 한국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한국관에서 어떤 종류의 행사들이 쭉 열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쓱 보셔도 주로 이제 정부 대표단은 아무래도 외교부랑 환경부고 특히나 환경부 산하의 다양한 관련 정부 기관들 다 참석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수원에서도 행사하고 있고 KHMP 그다음에 그린 클라이밋 펀드 우리나라 녹색기후기금 외교부 행사 서울대 행사 교통연구원 행사 국민대 행사 그다음에 보시면은 SK ENS라든가 포스코의 행사들도 열리고 있고요. 그 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한국관에서의 행사들은 산업계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놓고 원전을 홍보하는 얘기는 한국관에서 없었는데 올해는 UAE가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한 곳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원전 수출이라든가 원자력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관에서도 대놓고 원자력을 홍보하는 행사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거의 코미디와 같은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는 CFE
전 IPCC 의장인 이회성 의장까지 의장으로 모셔왔고 아리백을 대체한다고 CFE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CFE는 아리백보다 훨씬 상위 개념이고 훨씬 더 진보적인 개념인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껍데기만 갖고 와서 원자력만 집어넣고 원래 더 훨씬 더 진보적인 개념들은 다 빼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도 이런 코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모든 국가들이 그렇진 않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그 각 국가의 파빌리온에서 정부 목소리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9개의 옵저버가 있다 그랬잖아요.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여성, 원주민, 청소년, 노동 등등 이런 9개의 옵저버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하면서 그 정부의 비판적인 이벤트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구성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파빌리온에서의 이벤트는 주로 정부와 기업 중심으로 대부분 이루어져요. 시민사회에서 하는 게 아예 없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기업을 견제해야 되는 농민의 목소리, 노동자의 목소리, 환경단체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청소년의 목소리 등이 한국관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 시민사회가 좀 반성해봐야 될 측면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물론 캅이 우리의 기후운동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엔이라는 게 국제정부도 아니고 캅이라는 유엔 기구 유엔 협약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죠. 어떻게 보면 캅은 우리 전 세계 기후운동의 하나의 축인 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 동안 해왔던 기후운동의 결과물들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너무 말도 안 되고 기후변화에 역행한 얘기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한국과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캅 자체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하고 참여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캅이라는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한국 시민사회가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산업계를 견제하는 역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캅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축이라든가 적응이라든가 손실가 피해라든가 기후재원이라든가 새로운 글로벌 적응 목표라든가 이런 탄소 시장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단체들이 가진 전문성으로 각각의 주제들을 매년 팔로우업 따라가고 그 구체적인 논의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런 시민사회 움직임은 아직까지 한국에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좀 비상행동 차원에서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예, 숙제나 과제를 좀 주셨고요. 지금, 채팅창에 질문들이 좀 많이 사이에 올라왔는데요. 간단한 것도 있고, 또 길게 답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한국 정부에서 이 질문이 꽤 많으니까 답변도 좀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누가 참석하고 어떤 입장이었는지 이게 굉장히 좀 포괄적인 이철님, 질문인데, 예, 제가 짧게 짧게 그냥 툭툭 치고 가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환경부 중심으로 참석을 하고요. 이번에는 대통령 참석 안 했고 원래는 그 외교부의 기후변화 대사랑 환경부 장관이 주로 수석 대표를 맡는데 이번에는 그 두 분도 참여했지만 지난번에 나경원에 이어서 조홍섭이었나 이번에 새롭게 기후 특사로 윤석열이 지정한 사람이 전체 대표단을 이끌었고요. 그래서 항상 외교부, 환경부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번에 그 UAE 국영 석유회사 대표가 COP 의장을 맡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개최국에 대한 반대 혹은 압력을 가할 수 있는지 시민사회 차원에서 국영 석유가스회사 대표가 캅28 의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대로 흘러갔고요. 문제는 캅의 정부 대표단이 참여를 하는데 캅27부터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석탄 산업계 로비스트들이 정부 대표단 쿼터를 받아서 참여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캅28에서도 2,500명의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정부 참여단 배지를 받아서 협상장에 들어가고 참여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캅 자체에 대한 보이콧도 시민사회 내에서 분명히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이지선님께서 재생에너지 세배 확대 선언이 향후에도 국가별 배당이 되는 거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 선언이 실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한국도 가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하겠다는 얘기 안 나왔거든요. 한국은 지금 10차 전기본에 의해서 2022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5배 증가는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배를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10차 정기본 대비해서 2.5배보다 더 0.5배를 더 늘릴 것이냐 이렇게 직결되진 않거든요. 이게 전 세계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압박 수단이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이 가입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압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기후정상회는 왜 안 가는지 다른 나라 가시는데 바쁘신 것 같고요. 일단 기후 아젠다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아젠다가 아니고 딱히 전 세계에 내세울 카드라든가 선물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선생님께서 전남도 행사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전남도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이런 지자체들이 캅에 와서 약간 지자체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종종 하긴 하는데 이번에도 고양시가 나중에 캅을 유치하겠다고 이런 얘기 하지만 주로 지자체 홍보 차원에서 그치는 내용들이 많아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캅 33이 우리나라에서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되게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님께서 한국 정부가 참여한 회의는 뭐가 있었나요? 말씀하셨는데 캅 대표단이 아까 얘기해드린 그 COP 회의, CMA 회의, 섭스타 회의 모두 참여합니다. 외교부, 환경부에 관련된 담당자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깍두기 그룹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국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유럽 쪽이랑 선진국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도국 입장도 아니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그룹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들어있는 EIG 그룹을 리딩하고 있는 국가가 스위스입니다. 근데 EIG 그룹 자체는 기후 아젠다에 의해서 상당히 레디컬하고 진보적인 아젠다를 좀 지지하는 그룹으로는 분류가 됩니다. 스위스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한국이 뭐 적극적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훈님께서 국내 시민사회 환경단체에 누가 참석했는지 물어보셨는데 청소년단체 좀 참석하고 기후솔루션에서는 10명에서 15명 넘게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박정현 쌤, 박진미 쌤이 지자체 관련해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민사회 규모라든가 우리 한국이 전 세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는 시민사회 규모, 참여 규모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진현님께서 원전 세배 확대 글로벌한 영향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판단한 근거는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원전이 지금 이미 확대되고 있지 않고 저렇게 정치적인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전 세계 원전의 건설이라든가 계획하는 추세를 봤을 때는 전혀 원전 산업이 나아지고 있지 않고 SMR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PPT에만 존재하고 있는 원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번 캅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 세계 원전 산업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오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월 달에 제가 한번 전 세계 원전 산업 현황 보고서 세미나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훈님 기후위기 비상행동 차원에서 캅에 대한 참여 질문은 인철님이나 민정희 쌤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들을 쭉 훑으면서 답변해 주셨고요. 비상행동 차원에서 저희가 뭐 컵 참여를 직접 참여하는 것들을 뭔가 활동으로 잡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뭔가 컵 시기에 어떤 저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를 세미나나 기자회견 같은 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신 질문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다른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남는 시간 동안 혹시 지영은 선생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남은 기간이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논의되는 GST하고 라스트 앤 데미지에서 좀 어떤 결정들이 예측이 되는 거가 있는지 에 대한 한번 전망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공유해드린 그 파일을 보면은 이 문서에 이제 옵션 조항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차에는 가능한 한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 문서 안에 꽉꽉 끼워넣는 게 1주차의 한 일이라면 2주차 때는 이제 조금 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옵션들을 유지할 건지 뺄 건지 이제 이런 결정들을 좀 정치적인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캅 1차 때부터 27차까지 참석을 하셨던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살리막 교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들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논의를 할 때 단순히 이 GST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GST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결정될 내용들을 다 펼쳐놓고서는
각국 정부들이 이제 상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거를 포함해 줄게, 저 부분에서 저걸 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결정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2주차 때 저희 1주차에서는 2주차 때 뭐가 벌어질지 예측하는 거는 약간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조금 조심스럽게 관찰을 하는 상태이고 다만 이제 미국이나 뭐 EU 같이 좀 목소리가 큰 힘이 있는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또 로비를 진행할지 여기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장달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 캅들 보면은 막판에 이제 정치적으로 힘센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와서 말 한마디 툭 하고 가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싹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지금 단계에서 뭔가 전망하는 걸 되게 조금 어려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저희가 종합해 놓은 이 옵션들이 얼만큼 균형 있게 최종 문건으로 나오는지를 조금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소거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에 추가로 질문이 있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청년단체 목소리 중요성 이런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전체적인 흐름, 현재 진행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남은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전 세계적으로 현지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아마 대규모 시민사회에서 집회나 시위, 행진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 뭐 결과가 나오면은 또 한번 이런 어떤 결과, 카비 28 회의의 결과 의미가 뭘지를 또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간략하게 두 분 발제자님들 짤막하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다울 선생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캅은 전부는 아닌데 매우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과 역할 대비해서 캅에 대한 개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 같이 논의해서 협력해서 조금 더 정부와 산업계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비상행동 차원에서 좀 확장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채팅창에 남긴 것처럼 매일매일 캅28에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가 에코 번역본을 매일 올려드리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근 선생님. 네, 저도 네, 현장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캅을 참석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이다. 이게 제가 처음 느낀 인상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사회도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견지할 수도 없고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 이게 제가 갖게 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 이제 참가자들이랑 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한국 시민사회도 같이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캅 참석을 할 때 몇 명이 참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참석한 인원 중에 과연 몇 명이 그 니고시에이션 프로세스를 정말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또 정부 관계자들한테 찾아가서 로비도 하고 푸시도 하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지 왜냐면은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캅 28은 뭐 전 행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그냥 약간 일종의 페스티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뭐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미팅이나 발표자들로 이렇게 넘쳐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옵저버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수행하기에는 우리 역량도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조금 미비된 것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이드 이벤트에만 너무 집중하고 어떤 애드보카시에만 너무 집중한 게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논의 과정에 우리가 개입을 옵저버로서 어떻게 개입을 하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인포멀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한테 어떤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글라데시 관계자들은 시민 사회자들을 보면은 미팅 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정부 관계자들이 미팅룸에서 나오면은 같이 담배 피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밥 먹는 자리에도 쫓아가서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행동들이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있으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좋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런 결과물들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운동이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될지 고민거리들을 많이 주신 것 같고요. 현지에서도 수고해 주시고 또 서울에서도 계속 팔로우 해주시는 전대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낮 2시 광화문에서 있는 기자회견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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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